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께서 기다리던 그 소식, 은베모의 히어위고가 떴습니다. 맨유가 브라이언 은베모랑 영입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총액 7,100만 파운드 패키지, 하나로는 약 1,300억 원입니다. 근데 그 금액들을 일시불이 아니라 6,500만 파운드, 기본 이적료를 4년 분할 지급하고요. 여기에 600만 파운드 옵션 조항이 붙어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길었다. 너를 데려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맨유가 브렌트포드한테 총 3번의 비드를 했죠. 첫 번째 제안은 4,500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총액 5,500만 파운드로 비드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제안은 실패로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드는 이번엔 5,500만 파운드 플러스 750만 파운드, 총액 6,250만 파운드로 제안을 했지만 이것마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길어지다가 이번에 세 번째 비드, 아까 말씀드린 6,500만 파운드 플러스 600만 파운드, 총액 7,100만 파운드로 최종 합의가 됐죠. 금액적으로 뭔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 밝히기를 브렌트포드의 이적료 기준은 쿠냐였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이적 시장 초반에 맨유가 울버햄튼으로부터 쿠냐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했던 6,250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노려왔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가 쿠냐를 데려오기 위해 쓴 금액, 그 금액보다 낮은 이적료로는 은베모를 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맨유 팬분들께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 7,100만 파운드 패키지 안에서 기본 이적료가 6,500만 파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6,500만 파운드를 일시불이 아니라 4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일시불로 질렀다, 그러면은 맨유의 이적 시장은 앞으로는 뭐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나마 이거를 분할 지급을 한 이상 맨유는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이적 활동을 할 만한 자금을 어느 정도 남겨두게 된 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싼 가격은 절대 아니죠. 7,100만 파운드, 1,300억 원이 어떻게 싼 가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당연히 비싼 금액인 건 맞지만 요즘 물가들이 좀 비싸요. 얼마 전에 뉴캐슬이 엘랑가를 영입을 했죠. 지난 시즌 6골 11도움을 기록한 노팅엄의 엘랑가의 몸값이 5,500만 파운드였습니다. 은베모한테 지불한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팩트지만, 그 반면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자체의 물가가 상당히 높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조심스럽게. 뭐 이미 쓴 돈은 양측이 계약 합의를 한 이상 이미 지나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은 은베모 이적 자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일인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 20골 7어시를 했고요. 브렌트포드 팀 내 득점 1위였죠. 이런 선수가 지금 맨유의 팀 상황을 감안을 할 때 이적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은베모의 이적에선 뭘 기대할 수 있느냐? 당연히 맨유 공격진의 정상화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왼쪽은 지난 시즌 기존 맨유 공격진들의 득점입니다. 아마드 디알로가 8골, 가르나초가 6골, 홀룬이 4골, 지르크지가 3골, 이 4명이 합쳐서 총합 리그 21골을 넣었죠. 그 반면에 물론 다른 팀에서의 얘기긴 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영입생 2명, 쿠냐가 15골, 은베모가 20골, 이 2명이 합쳐서 35골을 넣었죠. 리그에서. 기존의 공격진 4명이 21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2명이 35골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2명이 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좀 골을 덜 넣는다, 그래도 2명이서 10골 10골씩만 넣어도 직전 시즌 4명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득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가오는 25-26 시즌에 맨유의 2선 조합은 쿠냐랑 은베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여기서 쿠냐랑 은베모가 단순히 뭐 득점력이 기존 공격수들보다 좋아서 이 둘이 주전 2선이 돼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골 순도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 결정력, 나한테 찬스가 왔을 때 그거를 얼마나 확실히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왼쪽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직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수치인데 이게 무슨 수치냐. 왼쪽에 보시면은 골, 득점, 이거는 PK 제외입니다. PK를 제외한 득점, 그리고 그 옆에는 XG값, 골 기대값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디퍼런스, 그 두 수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자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 득점 빼기 골 기대값, 이 선수가 얼마나 골 기대값보다 더 많이 실제로 득점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순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득점 전환율, 골 순도, 이거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순위에서 브라이언 은베모가 실제 득점 15골 마이너스 골 기대값 7.6, 7.4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 순도 1위였습니다. 즉 나한테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할 수 있을 때 높은 확률로 득점을 해줬던 선수였다. 근데 은베모도 은베모인데 그 바로 아래 순위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죠.
1위가 은베모, 2위가 마테우스 쿠냐, 3위가 크리스 우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명이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순도 3대장인 거예요. 브라이언 은베모가 1위, 2위가 쿠냐, 3위가 크리스 우드. 가장 좋은 득점 전환율을 보여줬던 3대장인데 맨유는 이번 시즌에 어떻게 됐죠? 이 3명 중에서 2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3대장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33세인 크리스 우드를 빼고 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인 2명, 은베모랑 쿠냐를 영입을 했죠.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번 이적 시장 들어가면서 보드진이 아예 컨셉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 시즌에 우리가 빅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고 득점 전환율이 너무 안 좋았다. 찬스가 나면 뭐래? 골을 못 넣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영입 타깃,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선수의 목록으로 지난 시즌에 골 순도가 높았던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영입을 하자. 그 결과 이 3대장 중에서 2명을 영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제대로 자기 플레이만 해줄 수 있으면 맨유는 지난 시즌과 같은 좀 어이없는 빅찬스 미스 장면들,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득점을 못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2명이 직전 시즌에 가장 골 순도가 높았던 2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람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은베모 영입으로 아모림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뭔가? 전술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의 완전한 역할 분담, 이런 거를 아모림이 좀 전술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마디로 공간 전술의 비대칭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모림의 3-4-1 시스템이죠. 후방에 백스리, 그 앞에 4명,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10번 하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10번 하나, 10번이 2명 있는 체제, 그리고 그 앞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 2명 있는 10번 자리에 왼쪽에 쿠냐, 오른쪽에 은베모가 있다고 하면 아모림이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아모림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양쪽 윙백들을 모두 공격적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 윙백들이 윙어가 되는 아모림판 3-2-4-1 시스템을 만들겠죠. 이 3-2-4-1 자체는 현대 축구의 감독들이 많이 쓰는 포메이션인데 그 감독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우리 선수한테 많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를 비롯해서 현대 축구의 감독들이 많이 쓰는 시스템 중 하나가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죠. 우리 선수들이 한쪽 공간에 많이 모이면서 상대 선수들을 이쪽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그 반대쪽 공간에는 우리 팀의 볼 소유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한 채 기다리고 있는 자유로운 한 명을 만들어주겠다. 과부하, 오버로드, 의도된 고립, 아이솔레이션이죠. 지난 시즌에 맨유는 이런 오버로드랑 아이솔레이션이 제대로 나왔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버로드를 해서 상대를 과부하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면 그 공간에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패스워크를 하면서 상대를 이 공간에 끌어들이죠. 근데 문제는 맨유의 이 공간에 볼을 잘 차는 선수가 있지 않았다 보니까 상대가 해당 공간으로 뭐 끌려 나온다든지 의식하게 된다든지 이런 그림 자체가 많이 있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시즌은 얘기가 아마 다를 겁니다. 왜냐면 이 8번 공간에 쿠냐가 있거든요. 쿠냐는 기본적으로 볼을 잘 차는 선수죠. 여기에 지난 시즌부터 아모림이 썼던 방식, 뒤쪽에 왼쪽 스토퍼를 올려보낸다. 그러면서 왼쪽 윙백, 붙어주는 미드필더, 10번 쿠냐, 위로 올라온 왼쪽 스토퍼, 이 4명이 사각대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쿠냐를 중심으로 하는 플레이메이킹 대형이죠. 여기에 미드필드에서 붙어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올라오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볼을 다룰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왼쪽 공간에는 패스워크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상대 수비의 시선과 움직임이 맨유 기준이 왼쪽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 공간을 신경 쓰는 선수는 더 적어지겠죠. 그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선수가 반대쪽 10번 브라이언 은베모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공간 전술의 비대칭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왼쪽은 상대를 끌어들인다, 오른쪽은 타격한다. 이런 식으로 양쪽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역할을 분담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단순히 은베모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 오른쪽 윙백 자리에 아마드 디알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명 다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죠. 이렇게 되면 양쪽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왼쪽은 볼을 잘 차는 선수들, 즉 상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선수들로 모아놓고 오른쪽은 박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선수들, 보다 직접적인 공격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모아놓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된 전진 방향은 왼쪽으로 놓으면서 해당 공간에 과부하를 걸고 상대 수비를 이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중앙 자원들을 통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한 오른쪽 선수들에게 방향을 전환한다. 그리고 이 볼을 받은 오른쪽 자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박스 공격을 노린다. 이런 전술적인 비대칭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공간의 컨셉을 아예 다르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왼쪽은 쿠냐를 기점으로 하는 빠른 전개랑 패스워크, 그 반대 오른쪽은 은베모, 아마드를 중심으로 하는 박스 타격. 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시즌 맨유의 주된 전진 방향은 왼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득점 혹은 득점에 준하는 장면들은 오른쪽 공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전술을 쓸 수 있는 거는 쿠냐랑 은베모라는 이 선조합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15위를 한 팀이 이 두 명을 동시에 영입을 한다? 팀 순위를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진짜 맨유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선수 다 맨유행에 강한 열망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고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마저 망하면 진짜 뭐 어쨌든 선수 개인의 기량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전술적인 시스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추가된 맨유가 다음 시즌에 정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